버티기 들어간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이 줄고 거래도 절벽이라고 합니다. 6월 달이 가까워지면 종부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 매물이 쏟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검증하는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기사를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저 9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상을 분석한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이 줄고 거래도 절벽되고 있다. 이 내용을 하나 좀 볼 거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왜 저렇게 줄어드는지, 특히 이제 앞으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좀 뭔가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지만 중요 내용 위주로, 공통적인 거 위주로 두 개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죠.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21년 5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 이쪽은 잘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먼저 이 기사를 하고요. 대부분의 다른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정도 해가지고 쭉쭉쭉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에서도 단독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래서 약간 뒤에 보시는 기사 톤들이 내용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버티기 들어간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됐다. 한번 볼까요? 다음 달 6월부터 보유세 거래세 급증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이달 말 잔금 치르는 조건 내걸고도 배짱 호가를 부르고 있다. 재건축 추진단지는 매물 급감에 신고가 계약도 나오고 있다. 자, 볼게요.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호가는 시세 수준에서 내리지 않아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자, 5월 들어서 감소세가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월에서 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9일 아실이죠. 줄여서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10일 전보다 줄었는데 제주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제주 분위기 좋거든요. 전북, 경북, 인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 요즘 분위기 좋죠. 서울과 경기에서도 줄었다. 경기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이게 퉁쳐서 보시면 안 되고 지역별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실 공동대표는 6월 1일 보유세 계산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 우리 이제 여기 실제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게 바로 내놨다가 이게 사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중간에 중도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통은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잔금을 치르는 이날이 실질적으로 매도일 혹은 반대의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일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보통 이 통상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2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자,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5월이죠.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게 매물이 나와서 이게 한 달 안에 이걸 치르겠어요? 왜 여기서 제가 한 달이라 그랬냐면은 이 잔금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요 날까지 전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나오면은 지금 한 달밖에 없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 소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빠르신 분들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런 물건이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나온 거는
최근에 나온 거는 자 5월 달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잔금 조건을 이렇게 해요. 잔금 조건을 6월 전까지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요런 물건들 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전세 사는 물건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기는 못 하겠고 또 거래 비용 나가니까. 근데 보유세는 줄여야 되겠고 임대주택 등록할 거는 다 했고 지금 등록은 안 되고 증여도 할 거 다 했고 그런데도 명의는 피해야 되겠고 근데 내가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조건으로 팔면서 나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전세 사는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후에는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청구권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진짜 여기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가를 확 올려버려요. 그럼 전세를 내가 아주 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 우리 기사 분석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자 이런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고가주택 하나 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하나 볼까요? 아크로 리버파크에 가셔서 매매를 보시고요. 평수를 30평을 다 찍어 보세요. 자 30평을 다 찍고요. 가격 순으로 보세요. 제일 낮은 가격 31억 5천, 제일 높은 거 42억. 물론 이건 호가입니다. 실거래가는 요거랑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매 전세를 같이 눌러요. 그리고 같이 보면은 제일 높은 거 42억, 가장 낮은 거 전세 18억이에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자 이렇게 가면은 매매가 가장 낮은 거랑 전세가 높은 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안 나오네. 한참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중복 매물도 있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얏. 나와라 얏. 나 매매 전세 같이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왔다. 여기 나왔다. 자 보이세요? 매매 31억 5천, 전세 22억. 물론 이걸 사서 전세 22억에 놓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보면은 31억 5천에서 22를 빼니까 8.5인가? 9억 5천이네. 9억 5천. 부대 비용액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하나 사두겠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전세 22억, 나중에 들어가 살려면 전세 22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매매, 전세, 나인원 한번 봅시다. 제일 작은 평수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매매 65억, 전세 55억. 이거 얼마 전에 매매 60억짜리 있었는데, 그리고 전세 55 해가지고 갭 5억짜리 있었는데. 이해되세요? 이분은 그냥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은 보유세가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통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세 놓고 자기가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전세 55억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만 내라. 그렇게 하고 여기서 사는데 이걸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10억만 있으면 이제 취득세 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년 보유세가 한 3, 4천 나올 거고요. 이걸 내가 나중에 들어가 살고 싶잖아요. 그럼 전세 55억을 내줘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올해 초 4만 건 밑돌다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4월 들어서 4만 8천을 넘어섰다. 종부세와 재산세, 보유세 기산일은 6월 1일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쌓인 건데 6월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매물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자, 그런데 밑에까지 보죠. 얼마 다 했으니까. 박합수 KB 위원님은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에 들어갈 때가 됐다면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의 아예 자취를 감추고 하반기에 대선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발 호재 발표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다. 예.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당 물건이 좀 나왔으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자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까 우리 봤었던 그 특정 단지의 보유를 갖고 있던 다주택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6월 1일이 되면 일단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가 보유세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종부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요. 중과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유세가 부담이 훨씬 커요. 이게. 양도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퀘스천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양도세는 그 전부터 중과가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10%포인트씩을 더 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 차익, 정확하게는 과표가 한 5억 나가지고 5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미 중과해가지고 이때 해당되는 세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10%더 업한다는 거는 요 과표의 10%니까 5천만 원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진짜 고가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팔 수 있으면 팔고, 만약에 내가 6월 이후에 넘어서 못 판다 그러면은 그래 5천만 원 내가 낸다라는 건데 그냥 낼까요? 아니겠죠. 보유세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해버려요.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매수자한테 전가를 해요. 물론 이제 매수자가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매수자는 안 사는 것이고, 매도자는 나는 이거 엎어가지고 나는 팔 건데 보유세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다가 매수자가 산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 우위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도저히 이거는 못 버티겠어, 나 그냥 가격 내려서 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매수자 우위로 가는 건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협상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협상력을 가지면 좋겠죠. 근데 세상 일이 지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6월 1일 넘어서 이 두 가지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진짜 부담이 되는 거지, 요거는 퀘스천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얻어맞고 있어요. 이미 많이 얻어맞고 있다. 그런 걸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월 말 잔금 조건 매물도 안 팔리면 말고,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자, 강남 개포동 같은 경우에 5월만 잔금 완납 조건을 내건 매물도 많지 않다. 매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도 시세 수준의 배짱 효과로 고소하고 있고, 매수 의향 손님들만 초금매에만 관심 가진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이라니까. 지금 개포동 일대는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싸움 들어가는 거죠. 서초구 잠원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를 버텨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 5월만 잔금 조건으로 내놓은 물건도 전화하면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소장님들 더 잘 아실 건데,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내놨다가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붙잖아요. 계약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걷어버리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니야, 나 좀 더 버텨볼래. 그 심리 하나. 두 번째, 자기들 물건 시세 확인하려고 저런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시세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입지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버리면 돼요. 물론 너무 그렇게 자주 하시면 중간에 있는 소장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달 5,000건, 2월 3,000건, 3월 3,000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직 신고기한 남아있긴 하지만 3월보다 더욱 줄어든 2,198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자, 송파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매물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5월 말까지 살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버티겠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다 걸어놓고 뭐 팔리면 되고 안 되면 하고 이렇게 계산을 이미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계산 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합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대선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 호재, 규제 완화, 요 규제 완화 논의를 제가 다음 기사에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도 참 지금 별로 좋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강남구 압구정동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아니 무슨 왜 압구정, 잠실, 잠원, 개포 이런 데만 보냐. 우리 지역은 안 그러는데 이게 이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좀 많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재건축 요게 생기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압구정 같은 재건축 추진위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 감소가 확연하다. 이따금 성사되는 계약도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실 주공 5단지 줄여서 이제 주호라고 하죠. 전용 76.5가 이달 들어 25억 2천에 매매계약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전에 24억 6천에서 올랐네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매물이 죄다 들어갔다.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도 처음으로 25억 넘겼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야 오세훈이가 당선돼가지고 이거 풀어주니까 그 결국에는 야당에서 당선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약간 그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야당 편을 들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주공 5단이라든지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2015년에 제가 투자했을 당시에 19년, 20년 그때 되면은 진행이 돼서 그 뭐 21년, 22년 정도 되면은 매물이 이제 실제 나오는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저도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 막아져 버리니까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잘못하면 터지게 생겼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정말 더 큰 이슈가 나올 거예요. 진짜 그거 염려돼요. 사실 그것도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노원까지 가잖아요, 지금 이게. 자, 어쨌든 요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사인데 이제 이 기사가 약간 기본이 되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해당 언론사인데 여기 해당 언론사의 양념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자, 매일경제 보세요. 제목 거의 출처 보여드릴게요. 매일경제고요. 매일경제 5월 9일자죠. 그리고 제목 거의 똑같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림도 비슷해요. 그림도 비슷하고요. 기사 내용은 보진 않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뭐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봐볼까요? 이투데이라는 기사인데 언론사인데 5월 9일자 나온 거고요. 양도세 중과발 금매 세일 끝났나 전국수 일시에 매물 감소하고 있다.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이 해당 언론사는 양도세 중과에 좀 더 방점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중과는 별로 의미 없다. 이미 20% 맡고 있는 사람이 30%에서 10%포인트가 업된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빨리 팔아야 되겠네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진 않아요. 보유세가 더 무서워 보유세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금 약간 다른 기사 볼게요. 경향신문 날짜가 5월 9일자. 보유세 올라도 안 판다. 다주택자 버티기에 아파트 매물 감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양도세하고 보유세 중에서는 이 보유세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해당 언론사는 보유세가 올라도 안 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상당수가 절세 매물을 내놓는 대신 버티기에 돌입한 걸로 보인다. 밑에 기사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좀 본인 해당 언론사에 맞춰서 이렇게 따신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박합수 위원 멘트까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이미 우리는 현재 자 날짜를 보시면 5월 달입니다. 이제 5월 초가 아니라 중순으로 넘어가요. 5월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요 지금.
자, 이제 날짜가 뭐 한 21일 딱 3주 남았네요. 지금 3주. 이제 21일 남은 상태에서 잔금까지 치러야 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매수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자가 급하잖아요.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서 매수자 조건에 맞게 가격이 급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급매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오고 있다. 물론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6월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6월이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넘어가서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 양도세까지 해서 그 다음 매수자한테 얹어서 팔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과연 규제 완화가 들어갈 거냐. 특히 뭐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출 그리고 실수요자 요게 관건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사실 생각 별로 안 했었는데 본인들이 지금 막 부동산 특이하면서 막 술술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고요. 자, 4번이 뭐냐면은 내년 대선이 있어요, 지금. 이거 무시 못 한다는 말이에요.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고요. 요것만 잠깐만 봐볼게요. 요거 잠깐만 보자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보면은 자, 보세요. 5월 9일자 기사입니다. 5월 9일자 보면은 당정, 여기서 당정은 현재 여당하고요. 정부입니다. 자, 실수요자 대출 규제, 재산세 완화, 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제가 지난주에 비록 유튜브 라이브는 못했지만 그 전에 유튜브 라이브 했을 때 보면은 다시 이런 거 없다라는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바뀐 것 같아요. 어디인가요? 이투데이 기사고요. 5월 9일자인데 좀 뭔가 좀 완화가 되려나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려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히스토리를. 자, 뭐냐면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쭉 다른 기사를 가져왔어요. 자, 여당 양도세 완화 다시 검토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시죠, 다시. 그러니까 완화를 검토했다가 아니다. 선을 그었다가 다시 완화하자.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자,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당 언론사가 말한 건데 5월 7일자,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거에서 이틀 전 기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치인들은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해당 언론사는 어디 거냐면은 TV조선입니다. TV조선, 조선일보. TV조선인데 그 또 하나 보면은 자, 이슈 분석, 당정 맞손 흔들, 부동산 정책 개편 엇박자 우려. 이제 좀 뭔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디냐면 SBS입니다. SBS. SBS고요. 그 5월 7일보다 더 하루 앞인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자, 그러니까 한번 좀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6일은 엇박자. 5월 7일은 다시 검토. 5월 9일 되니까 이제 확대 검토.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송영길 부동산 특위 수장 바꾸고 정책 수정 예고 실수요자 대출 완화. 그러니까 현재 여당 대표가 이제 바뀌었죠. 여당 대표가 이제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 대표의 영향, 본인의 생각대로 좀 갈 그런 그 개연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경선을 할 때부터 신혼부부, 물론 이제 신혼부부로 한정했지만 신혼부부면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집을 사게 해주겠다 그랬었거든요. 뭐 90% 대출. 실제 보고를 했나 봐요. 청와대에다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아니 좀 해주실 거면 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2018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사지 마세요. 자,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제가 이제 언제 썼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거 말씀드린 거니까
사지 마세요. 그냥 도서관에 빌려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2018년 10월 23일 출간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제네시스 박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칸 띄지 말고 붙여 써달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요거 했는데 평점이 9.7 높네. 여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좀 대출 제발 좀 풀어라. 실수요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물론 이제 뭐 제 개인이 한다고 뭐 이렇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을 산다고 무조건 대출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막아야 되고, 집이 하나도 없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전에처럼 한 70%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집값이 이렇게 다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 어쨌든 이때부터 뭔가 좀 이게 대표가 바뀌면서 뭔가 흐름이 좀 약간 미묘하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이게 5월 5일자 기사였죠. 그 전에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봐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제가 일부러 현재 정부 여당에 좀 이렇게 그런 기사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5월 3일자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4월 누적 집값 상승률 지난해 2배, 여당 부동산 특위가 과연 변수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쪽 언론사에서도 부동산 특위 이 위원회에서 이 정책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혹시 변수가 될까라고 5월 3일날 의문 제기했다는 거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변화하지 말고 기존대로 강화 정책을 가라라고 이렇게 해당 언론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셨지만 5월 5일이 되니까 정책 수정 예고가 됐고, 5월 6일이 되니까 엇박자가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5월 7일이 되니까 부동산 민집 수습을 위해서 양도세 완화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5월 9일이 되니까 종부세 공제도 확대 검토 막 이런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차피 6월 1일 되면 보유세 늘어나고 양도세 늘어나는데, 이게 보유세가 더 치명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치명적인데, 뭔가 하반기 들어가니까 규제 완화 좀 될 것 같고, 내년에 대선 있으니까 또 이게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뭐 약간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한번 베팅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올해 거 한번 내고 내년에 혹시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죠. 근데 뭐 내년 대선 결과도 그렇고 정책 기조가 그냥 흔들림 없이 간다 그러면은 내년에 팔아도 되잖아요. 올해 한번 그냥 내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거를 내놓기는 쉬운데 다시 그걸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심리를 생기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거래 비용이 너무 세요. 여기서 거래 비용이라는 취득세, 양도세입니다.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별로 그렇게 아주 아낀 물건이 아니었는데도 이걸 내가 팔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이거를 살려면은 뭐 취득세 8%, 12%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에이, 그럴 거면 그냥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자 입장이신지 매도자 입장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각자 포지션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부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와요.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지금 본인이 지금 현재 임차 중이라면 그 집의 집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미 다 경험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저도요,
계속 무주택이었어요. 신혼 때 전세금 1억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전세 8,500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빌라 전세로. 당연히 8,500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절반은 대출이었어요. 그러다가 월세로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2년 동안 세무사 준비한다고 생계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안 하고 와이프한테 손 벌리고 그랬거든요. 갖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으로 까먹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1주택을 샀어요. 그때 서울 아파트가 3억 3,500에 샀습니다. 32평이 평당 1,000이죠. 물론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기준에서는. 근데 저는 그거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세 식구의 그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다주택자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금 표현이 그러긴 한데 하급지가 있고요, 중급지가 있고요, 상급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도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왔을 때 막 동네 얘기하고 지역 얘기를 할 때 되게 싫었어요, 그게.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 하급지에 살다가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 요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면은 자, 제네시스가 요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되죠? 자, 지금 이 가상의 인물은 요거 이제 하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저랑 만약에 매도자 매수자로 만난다고 해봐요. 저는요 이거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려는지 다 알아요. 그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임차인인데 뭐 집을 샀다가 파신 분도 계실 테고, 아예 이번에 새로 사시는 분이 있을 테고, 유주택자인데 1주택인 경우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고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다주택자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 케이스가 내가 어딘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내가 거래를 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점점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을수록 그 좋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가 겪었던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그런 걸 물건은 부모님이 주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예외지만, 저같이 이제 없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일으키고 자수성가하고 해야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집값이 떨어질 거야, 막연하게 집값이 더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오르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약간 좀 무거운 얘기들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다주택자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이미 세금만 놓고 보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고 양도세 중과가 10% 추가되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진짜 무서운 건 보유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그런데 이제 기사들을 좀 쭉 보고 옛날 생각도 나고 대출 규제를 지금 저렇게 푼다고 하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만큼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이 제가 하는 게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세금도 그렇고 재테크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가 확실한 거냐면은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내린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 재테크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 재산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죠. 참고할 수는 있고, 당연히 제 의견도 포함입니다. 제 의견도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본인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당연히 처음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게 틀렸구나. 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치셔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주변 직장 동료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무조건 좀 작은 것부터 사라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너무 처음에 몰빵해버리면은 나중에 감당 안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집을 사라고 14년부터 말했는데 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손가락 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해요. 왜 14년부터 살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뭐 본인 그거니까. 방금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말이 모순이 됐네요.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예, 오늘 제가 좀 마지막에 몇 마디 좀 감히 말씀드려봤네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명사초청 특강이 있습니다. 5월 13일이죠. 13일 명사초청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전문가분을 또 모시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특강은 현재는 5월 21일 금요일 밤으로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주말에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밤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제 게시판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